빈소에 낯선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매달 저희에게 후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달에도 잊지 않으셨죠? 봉투 속 쪽지엔 영희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돈. 이젠 누군가의 하루를 살렸으면 좋겠다. 정민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일 값진 걸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슴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곳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담벼락엔 세월을 이기지 못한 페인트 조각들이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마당 한쪽엔 정성스럽게 가꾼 화초들이 작은 화분 속에서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죠. 이곳에서 79살 박영희는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이젠 혼자만의 시간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영희는 마당으로 나가 화초들에게 물을 주곤 했어요. 분무기로 잎사귀에 물을 뿌려주며 영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뭐라도 키워야지. 사람이랑 식물은 손이 닿을 때 자라는 법이야. 영희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화초를 만질 땐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러웠어요. 베고니아 잎사귀를 쓰다듬으며 시든 잎을 발견하면 안타까운 표정으로 떼어내곤 했죠. 화초들은 영희에게 말벗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영희의 정성에 응답하듯 푸르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영희는 간단히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대충 김치 한 조각에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보면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엔 이 자리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젠 빈자리만 남았죠.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오후가 되면 영희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옛날 사진첩을 들춰보곤 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영희와 남편 그리고 어렸을 적 민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을 보며 영희는 잠시 미소를 지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였고 아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거든요. 영희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나름대로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초에 물을 주고 밥을 먹고 오후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였지만 영희는 이 작은 평화에 감사했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정미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올 때마다 짧게 들렀다 가곤 했죠. 민수는 53이었고 정미는 48이었습니다. 민수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얼굴에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와 정미가 집에 들렀습니다. 영희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현관문을 열어줬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정미도 덩달아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영희는 그 표정을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며 영희가 물었죠. 밥은 먹었니? 내가 뭐 좀 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먹고 왔어요. 정미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시죠? 응, 괜찮아.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어. 약도 잘 먹고 있고.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그 말에 미간을 찌푸렸어요. 정미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요양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병원비에 약값에 이번 달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영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미는 말을 이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그냥 시설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다른 어르신들도 계시고 간호사들도 있으니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정미의 목소리엔 배려보다는 부담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커피만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희는 정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짐을 덜어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죠. 정미야,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남편이랑 평생 살던 집인데 어떻게 떠나겠니?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감정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현실을 보셔야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머니 요양비까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그 말에 영희의 눈빛 속엔 말하지 못한 슬픔이 번졌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죠.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날 민수와 정미는 30분도 채 있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희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죠. 빈 소파를 바라보며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마당으로 나가 화초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화분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식물들을 보며 영희는 다시 한번 생각했죠. 자신도 이 화초들처럼 아직 살아있는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영희는 저녁밥을 대충 먹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영희는 며느리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요양비가 부담된다는 말, 시설로 보내자는 말. 그 말들이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죠.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혼자만의 슬픔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요양비가 부담된다는 말, 시설로 보내자는 말. 그 말들이 영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희는 아침마다 화초에 물을 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다들 힘든 시기니까 그럴 수 있어. 정미도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 굽은 허리.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영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일주일 뒤 민수와 정미가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정미의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희는 침착하게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정미는 가방에서 또다시 서류를 꺼냈죠. 병원비 명세서와 신용카드 청구서였습니다. 정미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번 달 병원비만 150만 원이에요. 약값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카드값은 아직도 안 빠졌어요. 정미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미안하구나. 내가 아파서 그렇게 된 거니까.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정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요양비 때문에 저희 생활이 너무 팍팍해요. 정미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정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요양원 보내자니까요. 거기 가시면 식사도 다 나오고 간호사들이 매일 케어해 주잖아요.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영희는 정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미의 눈빛 속엔 배려가 아니라 부담만 가득했어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야, 나는 여기가 좋아. 평생 살던 집이야. 남편하고 추억이 담긴 곳이고. 어머니, 그런 감정적인 얘기 말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달 200만 원씩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들마저도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영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영희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죠. 빈 소파를 바라보며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자정이 넘어서야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영희는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와 정미가 아직 집 근처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정미가 민수에게 전화를 건 목소리였어요. 영희는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 구석에 섰습니다. 여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어머니가 끝까지 안 나가시겠다는 거야. 솔직히 저 사람 오래 못 버텨. 건강 상태 봐서는 몇 년 더 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동안 요양비는 다 아까워. 정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였어요. 정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정리하고 그 돈으로 우리 생활이나 챙기는 게 나아.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잖아. 시어머니 요양비에 매달 200씩 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죠. 침대에 앉아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다. 떠날 때 후회 없게. 영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죠.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의 화초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작은 화분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식물들처럼 영희도 남은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화초에 물을 주며 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야지. 영희의 눈빛엔 슬픔 대신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것. 영희는 화초를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심을 한 뒤 영희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6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는 마당으로 나가 화초에 물을 주었어요. 평소처럼 분무기로 잎사귀를 적셔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뭔가 시작해야겠어.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화초들은 아무 대답 없이 햇살을 받으며 푸르게 빛났습니다. 영희는 작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영희의 눈빛엔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10분 정도 걸으니 동네 복지관이 나왔습니다. 영희는 예전에 몇 번 지나치며 봤던 곳이었죠. 복지관 앞에는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서 봉사활동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영희의 질문에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은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반대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 돌보시는데 가끔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간단한 일들이긴 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영희는 그날부터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밀어드리거나 식사 시간에 배식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죠. 영희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했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 자체가 영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영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진이라는 요양보호사가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희도 큰 힘이 돼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이렇게 할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던 시간보다 훨씬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희는 복지관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동조차 힘든 분들, 가족에게 버림받아 혼자 지내는 분들,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분들.
영희는 그분들을 보며 생각했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영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과 국민연금을 합쳐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영희 혼자 쓰기엔 충분했죠.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 아닐까? 다음 날 영희는 복지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후원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후원하시려는 건가요? 네. 제가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영희는 그날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복지관에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영희에겐 의미 있는 돈이었어요. 직원이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적으려 하자 영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름은 남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익명으로 해주세요. 익명으로요? 괜찮으세요? 네. 누가 후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걸로 충분해요. 영희의 말에 직원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복지관을 나섰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변화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정미였어요. 며칠 뒤 정미가 영희의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예고 없이 찾아온 정미는 영희가 집에 없는 걸 보고 당황했죠. 1시간쯤 기다리다가 영희가 복지관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정미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잠깐 산책하고 왔어. 산책요?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던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정미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너무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괜히 나가셨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정미의 말투는 걱정이라기보다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죠. 정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표정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영희는 매일 새벽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영희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며느리에게 짐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지만 복지관에서만큼은 영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희는 마당의 화초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조금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 화초들은 햇살을 받으며 푸르게 빛났습니다. 영희도 그 화초들처럼 남은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복지관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집을 나서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영희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영희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마침 영희는 복지관에 나가고 없었어요. 그때 정미가 집에 들렀습니다. 정미는 요즘 영희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주 외출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정미는 상자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니 사단법인 어르신 나눔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미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정미가 봉투를 하나씩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엔 10만 원, 두 번째엔 15만 원, 세 번째엔 20만 원. 정미는 계속해서 영수증을 꺼냈죠. 모두 합치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미는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후원자 이름은 익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주소는 분명 영희의 집 주소였죠. 정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후원금이라니? 정미는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하니 지난 한 달 동안 꾸준히 후원한 흔적이 보였어요. 정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돈이면 요양비 냈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정미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영희가 복지관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영희를 보자마자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정미는 영수증 뭉치를 영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멈칫했어요. 영수증을 보자 무슨 일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죠. 그건 내 후원금 영수증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담담할 수가 없었어요. 정미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후원금요? 어머니, 미쳤어요? 이 돈이면 요양비 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정미야,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진정이요? 어떻게 진정해요? 저희는 어머니 요양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어머니는 남의 집에 후원금을 펑펑 쓰고 계셨어요?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정미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남의 돈은 그렇게 펑펑 쓰시면서 왜 우리가 힘든 줄은 모르세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돈이 필요하다고요. 영희는 정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희의 눈빛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미야, 그건 남의 돈이 아니야. 뭐가 남의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 돈 맞잖아요. 그 돈이면 병원비도 내고 약값도 낼 수 있었어요. 정미가 영수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영희는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에서 남은 마음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정미는 영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남은 마음이요? 그게 뭔데요? 그런 감상적인 말로 변명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 생각은 안 하시고 남만 챙기시는 거잖아요. 영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거실을 채웠죠. 정미는 영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자기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고생은 안중에도 없으시죠?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영희는 참았어요. 정미가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우릴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 도우시는 게 좋으시면 이제 저희한테 기대지 마세요. 정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영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바라보며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영수증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영희는 차분하게 정리했어요. 모든 영수증을 봉투에 넣고 나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마당으로 나가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평소처럼 분무기로 잎사귀를 적셔주며 영희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민은 다시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연락이 없었어요. 영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영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영희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야.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것. 영희는 그렇게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정미와의 충돌 이후 영희의 삶은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민수도 정미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다시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매일 새벽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어느 날 새벽 영희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영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감기려니 생각하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영희는 복지관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 있었죠.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간신히 전화기를 집어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영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째 시도 끝에 민수가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힘겹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어머니, 저 지금 회사 일로 바쁜데요. 택시 타고 가세요. 민수는 냉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수진 씨,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수진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영희의 상태를 보고 놀란 수진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영희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영희는 그날부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진이 민수에게 연락했고 민수와 정미가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와 정미는 복도로 나가 이야기를 나눴죠. 영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이틀 뒤 정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정미가 침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셔야겠어요. 영희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가 계속 말했어요.
입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집에서 약 드시면서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반대했지만 정민은 고집을 부렸죠. 결국 영희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민수가 차로 영희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어머니, 약 잘 드세요. 저 회사 일이 있어서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영희는 현관 앞에 혼자 남았어요. 힘겹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죠. 영희는 간신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숨쉬기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죠. 전화기는 침대 옆에 있었지만 영희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영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눈을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끝인가 보구나. 영희는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곧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생각에 영희는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눈을 감으며 영희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쉬어도 되겠지. 아침 7시쯤 민수가 집에 들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침실로 달려갔죠. 엄마, 엄마. 민수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영희를 흔들며 울부짖었죠. 엄마,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빈소에는 영희의 영정 사진만 놓여 있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미는 옆에 서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미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조문객이 떠난 후 민수와 정미는 장례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장례비는 최소로 하자. 요양비도 못 건졌는데 장례비까지 많이 쓸 순 없잖아.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영정만 바라볼 뿐이었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민수를 짓눌렀어요. 빈소 안은 냉랭했습니다. 영희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영희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죠. 영희는 혼자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빈소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민수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정민은 옆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낯선 어르신들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6분이었는데 휠체어를 탄 분도 계셨고 지팡이를 짚은 분도 계셨죠. 맨 앞에 선 노인이 영희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차례로 절을 올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분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죠. 절을 마친 노인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주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셨는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복지관에서 고인을 뵙던 사람들입니다. 고인께서 매달 저희에게 후원하셨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후원이라는 말에 정미도 귀를 기울였죠.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복지관에 나오셔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저희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다른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동이 불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고인께서 매번 밥을 떠서 먹여주셨어요. 마지막 달까지도 잊지 않으시고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던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정미도 놀란 표정으로 노인들을 바라봤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는데 표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노인이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에 오셨을 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저희에게 맡기셨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영희님 유언 후원금 전달식. 민수가 봉투를 열자 서류가 나왔습니다. 후원금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후원금 300만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민수는 영수증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후원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미도 옆에서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미의 손이 떨렸죠. 영수증 밑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돈, 이젠 누군가의 하루를 살렸으면 좋겠다. 민수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정미도 그 글씨를 보고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정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노인 중 한 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항상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익명으로만 후원하셨죠. 저희가 고맙다고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다른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인께서는 당신도 힘드실 텐데 저희를 먼저 챙기셨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노인들의 말을 듣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머니는 남들을 도우며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미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노인들은 다시 한번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빈소엔 민수와 정미만 남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미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양비 아깝다고 했을 때 엄청 상처받으셨대. 정미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복지관 직원한테 들었어. 엄마가 처음 복지관에 오셨을 때 우셨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으셨다고. 정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죠. 엄마는 누구한테도 피해주기 싫어하셨어. 그래서 남은 돈으로 남을 도우며 사셨던 거야. 그게 엄마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어. 정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정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미는 영희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일 값진 걸 몰랐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민수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두 사람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희는 사진 속에서 잔잔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정 옆에 놓인 흰 봉투가 바람에 흘러내렸죠. 민수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미에게. 민수는 정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의 이름으로 된 예금 증서였죠.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영희가 마지막까지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영희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며느리야. 정미는 쪽지를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마지막까지 정미를 생각했던 겁니다. 정미는 쪽지를 꽉 쥐고 영정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빈손은 정미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뒤늦게 영희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정미는 영희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장을 열자 깨끗하게 개어진 옷들이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수첩이 보였죠. 정미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영희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그분들의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날짜와 함께 후원 금액도 기록되어 있었죠. 정미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82, 슬아의 자식 없음, 기초수급자. 이번 달 난방비 지원 10만 원. 박철수 할아버지 76, 중풍으로 거동 불편, 의료비 지원 15만 원. 이영숙 할머니 80, 치매 초기 증상, 요양보호사 비용 20만 원. 수첩에는 이런 기록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희가 얼마나 세심하게 사람들을 돌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연을 기억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민수도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떠나도 이분들은 계속 살아가실 거야. 내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수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미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의 삶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미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지금까지 뭘 했지? 돈만 생각했어.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았어. 정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제 시어머니에게 사과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정미는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미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수진이 정미를 알아봤어요. 어머니의 며느리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후원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정미의 말에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 후원 신청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매달 후원해 주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셨죠.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며 정미는 후원자 이름란을 봤어요.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영희 며느리 정미. 수진이 신청서를 받아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나요? 네. 이게 제 진짜 이름이에요.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고 싶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청서를 받았죠.
정민은 그날부터 매달 복지관에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정민은 꾸준히 후원했어요. 한 달 뒤 정민은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후원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민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봉사활동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하셨던 일들을 저도 하고 싶어요. 수진은 정미를 복지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지관 카운터 옆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영희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미는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사진이네요. 네.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걸어뒀어요.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다들 어머니를 그리워하셔서요. 정민은 사진 속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정민은 사진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어머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정민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민은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밥을 떠서 먹여드리며 정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으세요? 그럼 고맙네. 자네 참 착하구만. 할머니의 말에 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민은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려는데 수진이 정미를 불렀습니다. 정미님 잠깐만요. 수진이 명찰 하나를 건넸어요.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희 며느리 정미. 어머니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시니까 명찰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정미는 명찰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찰을 가슴에 달며 정미는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달고 다닐게요. 정미는 명찰을 보며 영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옆에 걸린 영희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정미가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돈보다 따뜻함이 더 남는다는 걸요.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그 마음을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잔잔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정미를 응원하는 것처럼. 정미는 복지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햇살이 정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미는 그 햇살을 받으며 걸었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정미는 이제 알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따뜻한 마음, 진심 어린 도움,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희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을 거쳐 다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정미는 약속대로 매주 복지관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정미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었죠. 복지관 입구에 들어서면 카운터 옆에 걸린 영희의 사진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정미는 매번 그 사진 앞에 멈춰서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왔어요. 정미의 인사는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영희는 여전히 잔잔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미는 가슴에 단 명찰을 매만지며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찰에는 변함없이 박영희 며느리 정미라고 적혀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영희를 추모하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영희가 도왔던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민수도 함께 왔습니다. 행사장에는 영희의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복지관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관장은 영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박영희 어르신은 지난 몇 달 동안 이 복지관에서 많은 분들을 도우셨습니다. 후원도 하시고 봉사도 하셨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께서 진심으로 사람들을 아끼셨다는 겁니다. 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장도 영희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관장의 말이 끝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박영희님은 저에게 밥을 먹여주시고 손을 잡아주셨어요. 제가 외롭다고 하니까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영희 님이 익명으로 병원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던 정미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민수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남기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 사랑을 이제라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민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며 나온 돈입니다. 이 돈을 복지관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쓰여주시길 바랍니다. 관장이 수표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미도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미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죠. 저는 고인의 며느리입니다. 어머니께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요양비가 아깝다고 했고 시설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남겨주셨죠.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정미는 가슴에 단 명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박영희 며느리 정미로 살아갈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달고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이어갈 거예요. 정미의 말에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으며 정미를 격려했어요. 정미는 단상에서 내려와 영희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영희를 바라보며 정미는 속삭였죠.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배웠어요. 돈보다 따뜻함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요. 행사가 끝난 후 정미와 민수는 복지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어요. 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화단은 박영희 어르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어르신이 좋아하셨던 꽃들을 심었습니다. 화단에는 베고니아와 제라늄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화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쓰다듬었어요. 영희가 집 마당에서 키우던 꽃들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에요.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으며 꽃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꽃을 바라보며 영희를 떠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정미와 민수를 비쳤습니다. 햇살은 영희의 사진도 비쳤죠. 사진 속 영희의 미소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미는 일어나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옆에 걸린 영희의 사진 앞에 섰어요. 햇살이 사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사진을 향해 말했죠.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가 어머니의 사랑을 계속 이어갈게요. 그날 복지관 안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영희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공간을 채웠어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봉사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관은 생기로 가득했죠. 영희는 떠났지만 영희의 사랑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미를 통해, 민수를 통해, 그리고 영희가 도왔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영희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정미는 명찰을 가슴에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고. 영희가 평생 보여준 그 진리를 정미는 이제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